뼈가 바스러지게 돈을 벌어 서울대 보내고 대기업 보내놨더니 대기업 상무가 된 큰아들은 수술비가 필요한 엄마에게 택시비 쓰라고 달랑 10만 원을 쥐어주고 5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닦았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강남에 프렌치 레스토랑을 차린 둘째 아들은 어머니 손에 달랑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바쁘다며 부이아의 피름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형들 뒷바라지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공고를 졸업하고 택배 일을 하며 지하방에 사는 막내 아들은 울면서 노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방 속에는 250억짜리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반지하 단칸방에 희미한 새벽빛이 스미고 있었습니다. 벽에 핀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코를 찔러왔습니다. 김영숙은 새벽 5시에 정확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너무 낮아 앉아 있어도 머리가 닿을 듯한 이 좁은 공간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면 전기가 나갈까 두려워 끄고 잔 탓에 손끝이 시렸습니다. 얇은 이불을 걷고 일어선 그녀는 부엌 겸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낡은 싱크대 옆에 작은 냉장고만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외로운 아침을 알렸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고 나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바닥이 아스팔트를 찰컥거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를 서러움에 잠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도 저 사람들 틈에 있을 터인데 그녀의 삶은 여전히 이 어둡고 습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옆에 달린 우편함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우편함을 여는 일은 김영숙에게 늘 청구서를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공과금 청구서 2장과 함께 유독 깨끗하고 두툼한 흰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단하고 위험 있는 글씨체로 삼성 메디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연유인지 짐작할 수 없어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든 것은 깔끔하게 인쇄된 한 장짜리 서류였습니다. 서류 제목은 특허 로열티 정산 통보서였습니다. 눈을 아래로 내리자 그녀의 손이 맥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료 일시 정산금이라는 항목 옆에 그녀의 눈을 의심케 하는 거대한 숫자가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공의 개수가 10개였습니다. 250억 원. 250억 원이라는 글자가 눈앞을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250억 원이라니 이것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낡고 가난한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나 요즘 노인들을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아닌가 싶어 서류 아래쪽을 확인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와 특허 관리팀이라는 부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후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삼성 메디슨 특허 관리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김영숙이라고 하는데요. 남편 배용준 씨 특허 관련해서 서류가 왔는데 김영숙은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아, 배용준 씨 유족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은 정확합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50억 원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정산되지 못했던 금액이 이번에 반영되어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돌아가신 지 5년이 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만든 이 부품 언젠가 빛을 볼 거야. 남편이 평생을 바쳐 매달렸던 그 작은 부품. 30년 전부터 그는 심장 박동을 재는 센서 부품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의 발명에 관심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친 발명가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붙들고 씨름하던 남편의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이 부품이 바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차는 스마트 시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김영숙은 정갈한 차림으로 삼성 메디슨 특허 관리팀 직원 2명을 맞이했습니다. 의정부의 반지하 단칸방 입구에 정장을 차려입은 두 젊은이가 서 있는 모습은 낯선 이질감을 자아냈습니다. 직원들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와 로열티 정산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용준 씨가 개발한 심장, 박동 센서 부품은 이제 전 세계 스마트 시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짚어주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250억 원은 서명 후 사흘 안에 고객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그녀의 손은 사흘 전처럼 떨렸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펜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30년 집념과 자신의 평생 헌신이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용준 씨의 기술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들었지만 김영숙은 왠지 모를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250억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이 되었음에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했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간 후 텅 빈 방에 혼자 남은 그녀는 휴대폰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곧 2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힐 그 통장 잔고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이 엄청난 부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축축한 이불 위에 앉아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돈은 그녀가 두 아들을 세상의 번듯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 바친 시간과 눈물의 대가나 다름없었습니다. 큰아들 태진이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그녀는 기뻐서 밤새 울었지만 이내 등록금 걱정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부품만 붙들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직접 나섰습니다. 새벽 4시 해가 뜨기도 전에 작은 몸을 이끌고 식당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갈라지고 세제를 많이 써서 피부는 늘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태진이 학비는 제가 벌게요. 당신은 그 부품만 놓지 마세요. 그녀는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고통 속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작은 아들 승환이 프랑스 유학을 고집하며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했을 때도 그녀의 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환은 프랑스 요리학교 에꼴 드 셰프에서 최고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꿈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마루를 닦고 냄새나는 화장실 변기를 닦았습니다. 무릎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쑤셨습니다. 특히 막내 지훈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집안에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은 그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공고를 졸업했고 새벽 배송,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태진이 유학비에 승환이 뒷바라지까지. 결국 막내는 대학 문턱도 못 밟게 했구나. 그녀는 지훈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의 끝에 남편은 이 부품이 돈이 되면 지훈이한테 다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의 고생이 드디어 250억 원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 자식들이 혹시라도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문득 며칠 전 이웃집 할머니가 그녀에게 건넸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들한테 재산 많다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도둑은 집안에 있어. 돈 때문에 부모 죽이는 세상이야. 그녀는 애써 그 말을 무시했지만 남편의 말이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부자일 때 잘해주는 사람 말고 가난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야. 김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바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 돈은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최후의 시험에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자신에게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연극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거짓골의 어머니 5천만 원의 수술비를 요구하다라는 비극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 태진과 승환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떠올렸습니다. SK모빌리티 상무인 태진과 강남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대표인 승환. 과연 그들은 고생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막내 지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녀는 온몸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겪은 이 돈의 진정한 가치를 자식들의 진심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옷장을 열고 낡아서 해진 남루한 옷을 꺼냈습니다. 이 옷이 그녀의 첫 번째 연기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매만졌습니다. 내일 그녀는 이 연극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그녀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반지하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길은 그녀에게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 낡고 남루한 차림의 그녀는 홀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과 고급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그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양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차가운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은 손바닥이 시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녀의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답답했습니다. 환승 구간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은 이처럼 번듯하고 화려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하여 지상으로 올라서자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큰아들 태진이 살고 있는 고급 주상복합이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7천만 원이 넘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파트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그녀는 아들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원은 남루한 차림의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왠지 모를 불쾌감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방문객은 성함과 호수를 대세요. 김영숙은 주눅 들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숙이요. 아들네 집에 가는 길입니다. 2503호. 경비원은 인터폰을 들어 호수를 눌렀지만 신호음은 길게 울릴 뿐 한참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안 받으시는데요. 경비원이 의아해했습니다. 김영숙은 다시 한번 해보시오. 아들이 집에 있을 텐데라고 재촉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이번에는 짧게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경비원이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키는 그의 손가락 끝을 따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벽에 비친 낡은 한복 차림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왔다는 사실에 깊은 괴리감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25층에 도착해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금색 문패에 배태진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리자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명품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는 지훈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함과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락 없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연락하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체면치레의 말투였습니다. 김영숙은 애써 급한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태진이 집에 있니? 현관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신발장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50평은 되어 보이는 엄청난 넓이였습니다. 새로 이사하고 처음 보는 아들 집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200인치가 넘어 보이는 대형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큰아들 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가 반짝이는 손목으로 고가의 골프채를 흰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금빛 롤렉스 시계가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태진은 고개를 들었지만 골프채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손목의 시계를 힐끗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전화하셨으면 제가 갔을 텐데 오늘 좀 바빠서요. 김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왔는데 주식이나 골프채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태진아. 응. 사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태진은 그제야 골프채 닦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이것저것 합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하단다. 거실의 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골프채를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해요. 회사 상무 자리도 불안불안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저도 불안한 상황이라서요. 며느리 지훈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애들 국제학교 학비가 1년에 8천만 원이에요. 둘이면 1억 6천만 원이고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김영숙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했던 헌신은 이들에게는 잊힌 과거였습니다. 태진은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내 안에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받으세요. 10만 원입니다. 택시비 쓰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현금이 주식에 묶여 있어서 어려워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지폐 10만 원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태진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환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골프채 배송 왔습니다라는 배달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은 큰 상자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고 지훈과 함께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은빛이 번쩍이는 골프채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500만 원짜리 그거 맞지? 일본에서 주문한 거. 태진은 자랑스럽게 골프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응, 맞아. 이번 주말 라운딩에 부사장님이랑 가는 거라서 좋은 거 들고 가야 해. 이 정도는 투자야, 투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환한 웃음은 김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그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쥔 10만 원은 너무나 가벼워 마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보다 아들의 골프채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에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태진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만 가야겠다. 그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형식적으로 벌써요? 점심이라도 하고 가시죠라고 말했지만 진심이 아님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다른 데 들를 데가 있어서. 그녀는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뒤돌아보자 태진은 이미 다시 골프채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우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놓인 10만 원을 보며 그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대와 이푼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음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김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손안의 10만 원은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대 학비 뒷바라지로 바쳤던 세월의 무게가 겨우 이 작은 지폐 2장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지하철 벤치에 앉아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진이는 너무하구나. 그토록 냉정할 줄이야. 하지만 승환이는 다를 거야. 장사를 하니 사람 사정을 더 잘 알겠지. 그녀는 작은 희망을 억지로 쥐어짜내며 다음 아들 승환이 운영하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향해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가 역삼역에 멈췄고 그녀는 지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강남의 화려한 번화가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 셰프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의 간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간판은 프랑스 요리학교, 에꼴 드 셰프까지 다녀온 둘째 아들 승환의 화려한 성공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꽤 넓은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레스토랑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하고 세련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와 고급 허브 향이 섞여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직원은 남루한 차림의 그녀를 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사장님이요? 지금 제일 바쁜 피크타임이신데 혹시 무슨 일로 오셨는지.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말에 직원은 깜짝 놀라며 주방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 어머니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주방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던 김영숙은 아들의 성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소 200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에 테이블이 20개도 넘었고 대부분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접시 부딪는 소리, 은은한 대화 소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와 재료를 다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환이 새하얀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이 자신의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를 해칠까봐 불안해하는 듯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환아,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일 바쁜 시간인데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승환은 주변을 힐끗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손님 몇몇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급한 일이요? 저 지금 정말 정신이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금방 갈게요. 승환은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VIP 룸에서 최고급 와인과 특선 메뉴 추가 주문 들어왔습니다. 얼른 와주세요. 승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네, 지금 바로 준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활기차고 기쁨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VIP 룸 손님이 어머니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승환은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머니를 맞이할 때의 당황함은 온데간데 없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김영숙은 구석 테이블로 가서 앉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테이블은 조금 끈적거렸습니다. 그녀는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으며 주방 쪽 유리문 너머로 승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승환은 큰 냄비 앞에서 무언가를 저으며 끓이고 있었고 직원에게 하는 그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저 단골 손님 재벌 이세야. 한번 오시면 수백만 원은 쓰시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잠시 후 VIP 룸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손님 20명이 나왔습니다. 승환은 주방에서 뛰어나와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득 띠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오세요. 그의 정중하고 간절한 태도는 어머니를 대할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계산대로 갔습니다. 승환은 카드 단말기를 조작했고 영수증이 출력되자마자 찢어서 건넸습니다. 손님들이 나가자 승환은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수증에는 3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승환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그는 의자를 빼고 앉았지만 숨이 가빴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영숙은 목이 메어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지만 태진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승환아. 응. 사실 엄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이것저것 합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승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영숙은 태진과 마찬가지로 승환 역시 어디가 아프신지 무슨 병인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는 것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승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저도 요즘 재료비 폭등에 직원 인건비까지 장사가 정말 쉽지 않아요. 매출은 많아도 남는 게 없어요. 카드 수수료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고 김영숙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승환은 서랍을 열고 5만 원권 돈다발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장을 세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시 4장을 집어넣고 5만 원권 한 장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 저도 요즘 정말 어려워요. 일단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는 김영숙의 손에 5만 원짜리 한 장, 5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지폐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큰형님한테 가보시면 안 될까요? 형이 대기업 다니고 처가도 잘 살아서 형편이 훨씬 좋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또 VIP 룸 손님들 계산하신대요. 승환의 얼굴은 다시 380만 원짜리 영수증을 봤을 때처럼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금방 갑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돌아섰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은 그녀의 손에서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김영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기름 튀기는 시끄러운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승환은 주방 문틀에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문을 밀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만 원과 5만 원, 총 15만 원을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김영숙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두 아들에게 받은 돈은 그녀가 수술비를 요청한 5천만 원에 비하면 비참할 정도로 보잘것없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들의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VIP 손님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승환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는 냉정하게 10만 원을 던져주던 태진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잔인한 놈들. 가난한 부모는 버리고 부자 손님만 섬기는구나. 내가 잘못 키운 것이지.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니다. 지훈이만은 아닐 거야. 어릴 때부터 가장 착했던 막내. 너만큼은 달라야 한다. 막내 지훈은 형들과 달리 그녀의 고생을 알았고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쓰레기 봉투가 길가에 쌓여 있는 낡고 습한 동네였습니다.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녹슨 철문들이 보였습니다. 막내가 사는 반지하 빌라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과 작은 창문, 땅 밑이라 습기가 많아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듯 문 앞에 선 그녀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철컥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막내 지훈이 새벽 배송 물류센터 작업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야간 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는 형들과 달리 어머니의 안색을 먼저 살폈습니다. 지훈아,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지훈은 문을 활짝 열었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평쯤 되어 보이는 좁은 공간, 방 하나와 부엌 겸 거실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이 작아 어두웠고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천장에는 아기 옷과 양말, 속옷 등 빨래가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훈은 싱크대 옆에 깔려있던 이불을 급히 개려고 했습니다. 앉으세요. 자리가 좁아서 죄송해요. 김영숙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축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야간 일하느라 시간이 안 나서 죄송해요. 그의 눈가가 벌써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거친 굳은 살이 박힌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그녀가 설거지하고 파출부 일할 때의 손처럼 고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사실 그녀는 말을 꺼내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막내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이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많이 아프세요? 그 말은 형들이 묻지 않았던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은 거죠? 지훈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수술하면 괜찮대. 근데 이것저것 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옷장으로 갔습니다. 지훈은 급히 일어나 옷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옷들을 와락 꺼내 바닥에 떨어뜨리고 옷장 안쪽을 뒤졌습니다. 낡은 갈색 종이 가방을 꺼내 다시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고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의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열리자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지훈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5년 동안 야간 수당 모은 거예요. 원래 전세집 보증금 하려고 모았는데. 그는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로 쓰세요. 나머지 돈은 제가 회사에 대출 신청해서라도 꼭 마련할게요. 봉투를 받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건넨 돈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이었지만 구겨지고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으며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폐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골판지 상자 냄새와 땀 냄새. 이 돈 한 장 한 장이 지훈이 5년 동안 밤새 일하며 흘린 고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대 묻은 지폐 위에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다솜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다솜은 아기 감기 때문에 소아과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솜에게 빠르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수술하셔야 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대. 다솜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방에 눕히고 나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지훈도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대출 신청할게요. 퇴직금 담보로 빌릴 수 있어요. 지훈이도 친정에서 빌려본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라도 빌려볼게요. 어머니, 걱정 말고 나을 생각만 하세요. 다솜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가 분유가까지 다 넣어도 지금 이것뿐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또 벌면 돼요. 튼튼한 몸으로 우리 남편 낳아주셨잖아요. 진짜 효도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나눈다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솜은 그녀가 10년 전 파출부 일을 하던 집 주인 집 딸이었습니다. 다솜아, 너 기억하니? 10년 전 내가 파출부 하던 집 주인 집 딸이었지. 다솜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셔서 어머니가 월급도 안 받으시고 수학여행 갈 돈 없는 저에게 돈까지 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오빠가 파출부 일 하시는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서로 알게 된 거고요. 어머니는 저희의 큐피트이셨어요. 지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들은 어머니가 파출부 일하신다고 창피해했지만 지훈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어머니가 늘 자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김영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아, 너는 진짜구나. 너만이.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2,500만 원, 아기 분유값까지 내놓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이 비극적인 연극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손을 넣어 특허 계약서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 지훈과 며느리 다솜의 절절한 진심을 확인했고 그 앞에서 이 처절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건네준 때 묻은 2,500만 원 봉투를 내려놓고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흰색 봉투 250억 원, 특허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훈과 다솜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불안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 아픈 거 아니다. 그녀의 조용한 고백에 두 사람은 동시에 네,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 지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를 봐라. 너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만든 그 작은 심장 박동 센서 부품 말이다. 그 부품이 요즘 스마트 시계에 들어가면서 삼성 메디슨에서 돈을 준대.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특허 로열티 정산 통보서라는 제목을 읽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료 일시 정산금 옆에 25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지훈의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옆에서 다솜도 서류를 보고 경악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자 김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돈이 없을 때 진짜 어머니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지 알고 싶었어.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다솜이 먼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시험은 너무해요. 저희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걱정했는데. 지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분노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저희를 시험하시면 안 돼요.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긴 하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들이 어머니를 홀대했다고 저희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를 모시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 저희는 2,500만 원이 전부인 반지하 월세방에 삽니다. 이 돈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서 김영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험이 막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25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있으셨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희에게 이런 잔인한 연극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그는 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다솜은 지훈의 곁으로 가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김영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가 화난 건 어머니를 사랑해서예요. 시험 받는 게 서운했던 거예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합니다. 바로 그때 지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들한테도 알려야죠. 그는 빠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큰형,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에 계세요. 수술은 거짓말이었대. 시험이었대. 아버지 특허로 250억 원이 들어왔대. 다솜이 놀라며 여보, 왜 그렇게? 라고 말했지만 지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머니가 보셔야죠. 그는 여전히 벽을 등진 채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골목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 곧이어 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 어디 계세요? 라는 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오네요. 이제 보시겠네요. 250억 원 앞에서 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철문이 쾅 하고 열리고 태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서류를 발견하고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한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정함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엄청난 얘기를 안 하셨어요? 250억 원이라니, 이건 대박 아닙니까? 태진은 흥분하여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작은 아들 승환도 택시에서 뛰어내려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의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250억 원이에요? 이건 로또보다 대박 아닙니까? 그의 얼굴에도 욕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승환은 다가와 김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제가 장사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어요. 이제 걱정 끝이에요. 저희가 완벽하게 모실게요. 태진이 승환을 밀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제가 장남이고 집도 가장 크고
경제력도 제일 좋잖아요. 승환이 발끈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예요? 형은 아까 어머니한테 10만 원 던져주고 쫓아냈다면서요? 저도 5만 원밖에 못 드렸지만 형도 어머니 쫓아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서며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모실게요. 말도 안 돼. 제가 장남이라고요. 태진은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250억 원을 3으로 나누면 1인당 83억 3,333만 원이 넘는다는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태진은 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소리야? 너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무슨 위선이야?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형들하고 달라요. 저는 어머니를 돈으로 보지 않아요. 김영숙은 싸우는 두 아들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품속에서 또 다른 노란색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더 있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노란색 봉투에서 낡은 서류를 꺼내자 세 아들의 눈빛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낡은 흑백 사진을 2장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은 부품을 들고 웃고 있는 젊은 남편의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과 옆에 앉아있는 어린 지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30년 헌신의 분노와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지하의 습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비수처럼 두 아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 사진이다. 이 부품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미쳤다고 했어. 쓸데없는 부품 붙들고 있다고. 파출부 일할 때 주인 집 마님은 남편 버리고 재혼하라고까지 했지. 하지만 엄마는 안 그랬다. 너희들 잘 되라고 이 몸 바쳐 버텼어.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진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엄마 말 아직 안 끝났다. 태진아, 엄마가 너 고시 준비할 때 기억하니? 5년 동안 고시원 방값이 얼마였는지 아느냐? 월 50만 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다. 그때 엄마가 뭘 했게? 새벽 4시 해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시장 청소했어. 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선 비린내 나는 바닥을 걸레로 닦았지. 무릎이 까지도록. 그녀는 자신의 거칠고 흰 흉터가 남은 손을 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손 봐라.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독한 표백제에 데인 거야. 내가 고시 3차 떨어졌을 때 엄마가 울면서 화장실 변기 닦았어. 우리 아들 제발 붙게 해달라고 빌면서. 태진은 자신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몰랐어요. 몰랐으면 됐느냐? 그럼 엄마의 고통이 다 사라지느냐고?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승환에게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승환아, 너는 어떠냐? 프랑스 유학 가서 3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했지. 내가 바쁘다고 했을 때 엄마는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었다. 지훈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너는 지금 수업 중이에요 했잖아. 그녀는 병원 침대 사진을 승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다. 나는 13시간 서서 일하다가 쓰러졌지. 그때 엄마 옆에 누가 있었게? 어린 지훈이. 공고 1학년이 학교까지 팽개치고 병원에 와서 엄마를 간호했어. 지훈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머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제가 돈 벌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한 말이다. 너희는 성공하느라 바빴지만 지훈이는 엄마를 지키느라 모든 꿈을 포기했어. 마지막으로 그녀는 남편의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찢어질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두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너네 아버지가 공증받은 유언장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본인 배용주는 이 부품으로 생기는 모든 수익을 막내 아들 배지훈에게 전부 상속한다. 큰아들 배태진과 작은아들 배승환은 이미 충분히 지원했다. 하지만 막내 배지훈은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못 키웠다. 이것이 아버지가 막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태진과 승환의 얼굴은 충격과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흔들었습니다. 법적 효력 있는 거야. 알겠니? 너희 아버지도 누가 진짜 효자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너희들 꼴 보니 정말 한심하구나. 250억 원 앞에서 완전히 미쳐버렸네. 엄마 수술비는 뒷전이고 돈 나눠 가질 생각만 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돈은 지훈이와 다솜이에게 모두 준다.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태진과 승환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모두 다요? 어머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도 상속은 자식들한테 똑같이. 시끄럽다.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타령이야. 이 애미 죽으라고 고사를 지낼 놈들이구나. 김영숙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야. 태진이 한 걸음 물러섰고 승환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1,000만 원만이라도. 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거액은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이대로도. 안 된다. 지훈아, 너만이 진짜 어머니를 사랑해줬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너희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 이건 내 아버지 뜻이기도 해. 태진이 마지막으로 다가와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정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순간 반지하 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됐다. 이 손 이제 놓아라. 너희 둘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영원히.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진과 승환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외치며 느리게 계단을 올라가는 두 아들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훈과 다솜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훈네 가족은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250억 원은 지훈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들은 33평짜리 깨끗한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어느 저녁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나 형이다. 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태진과 승환이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지? 어머니 뵈러 왔어. 들어가도 되니? 김영숙은 지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들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숙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왔니? 태진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승환도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단호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김영숙은 무릎 꿇고 있는 두 아들을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진과 승환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일주일간의 절연과 후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헌신했던 대가가 이들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250억 원이라는 돈의 힘인지를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녀의 차가운 질문에 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저희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외면하고 저희의 사치와 체면만 생각했던 저희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승환 역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바뀔게요. 진심으로요. 제발 저희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지훈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형들이잖아요. 지훈의 진심이 담긴 말에 김영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과 후회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진정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녀에게는 아직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을 책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다. 엄마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나를 찾아와라. 돈 얘기는 일절하지 마라.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라. 지켜보겠다. 평생 지켜볼 거야. 알겠느냐? 태진과 승환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그녀는 새 아파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맞았습니다. 250억 원 앞에서 태진과 승환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았고 지훈의 맑고 순수한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진정한 변화를 시작했으니 그녀는 시간을 두고 그들을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앞으로의 행동이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고 다음 주에는 승환이 직접 끓인 김치찌개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이사 오셔서 좀 어떠세요? 괜찮다.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석 달째 태진은 혼자 찾아와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맛은 형편없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래라고만 대답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넉 달째 승환은 어머니께 따뜻한 내복 세트를 사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추우시죠? 제가 골랐어요.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스쳤습니다. 5달째 태진은 히터를 사왔지만 그녀는 지훈이가 이미 사줬다며 거절했습니다. 태진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는 곧바로 상자를 들고 쓸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7달째 태진이 부부 상담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에만 집착하는 게 문제였대요. 저희 부부가 잘못 살아왔어요. 이제는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이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8달째 어느 토요일 아침 태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산책하시죠. 날씨 좋잖아요. 그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태진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태진이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그냥 당연히 희생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250억 원 때문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알았습니다. 김영숙은 처음으로 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천천히 해라. 엄마가 보고 있을게. 얼마 후 승환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가게로 오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싶어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레스토랑 라 셰프에 갔을 때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승환이 손님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어머니만을 위해 하루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VIP 룸에는 프렌치 스타일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승환은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으로 맞췄어요. 이제는 어머니 입맛도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승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직원들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네. 승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랑합니다. 그녀는 승환을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엄마도.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평일 저녁, 태진과 승환이 며느리 지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태진 오빠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돈만 밝히고 체면만 차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김영숙은 지훈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태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심 보이시죠?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잊지 않았다. 지켜볼 거야. 계속 평생. 알겠지? 그날 저녁 세 아들과 두 며느리가 모두 모여 지훈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형들 받아줘서. 태진이 말했습니다. 형들도 가족이잖아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성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미안해. 형들이 너무 못났어.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태진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너희들이 다 내 곁에 있으니까. 그날 밤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녀는 창밖의 달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다 제자리 찾았어. 늦었지만 말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250억 원은 세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였고 그 시험을 통해 그녀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 이 가족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